예, 지금 이제 오늘 그 제16회 수원 민주주의 시민 아카데미 대한민국 불평등과 정의로운 전환이란 대주제를 가지고 오늘 제4강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지역정치란 주제로 오늘 강의가 시작되는데요. 그 반갑게 현장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저 한준택 이사님도 계시고요. 이상명 선생도 간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도 오늘 보니까 많으신 분들이 왔는데요. 총 5강 중에서 오늘이 아마 제일 재밌고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 넓고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선후배들이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바로 자신의 견해를 밝혀줍니다. 그 몽골 장수 같은 기획을 갖고 있지만 깊고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는 우리 저 지방문권 전국회의 공동대표인 노민호 대표님 모시고 제4강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굉장히 낯선 환경이네요. 저는 일어서서 막 떠들어야 되는데 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앉아서 해야 되는 환경이라 어쨌든 오프라인에 와주신 분들은 감사하고 또 온라인으로 와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눌 주제가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 뭐 지역정치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난주 주제하고 너무 비슷해요. 내용 자체가. 지난주 주제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정할까 하다가 초반부는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냥 간단히 정리를 좀 해드리고 후반부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우리가 같이 고민할 만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 주제는 뭐냐면 시민사회의 자율성 관한 부분입니다. 이게 정치하고 딱 얽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관련된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나요? 어떻게? 예.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 황인성 수석님도 들어와 계시네. 예, 5번째 장부터 해주시면 됩니다. 공유해서.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 제가 뭘 만드는 건데, 예, 여기입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를 하다 보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애국가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애국가 하라고. 예. 중앙에 예속된 지역정치라는 주제로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눈풀기를 좀 해볼게요. 눈풀기는 영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여기 화면에 보시면 검은색 옷을 입은 여자가 3분, 그리고 흰색 옷을 입은 여자가 잘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겹쳐 있어 3분인데 흰 옷을 입은 여성은 몇 번 공을 패스할까요? 하는 퀴즈입니다. 가볍게 한번 그냥 해보세요. 눈풀이, 마음풀이라는 걸로 한번 잘 쉬어보십시오. 자. 예. 몇 번이나 할까요? 8번이요? 이야, 8번은 처음 봤어요. 8번은. 보통 13번 이상은 하는데 어떻게 8번을 합니까? 13번? 16번. 자, 14번. 들어보세요. 15번. 예, 16번. 다 쉬우셨네. 대단하시네. 제가 평생 존경하는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영상은 뭐 이거 셔보라고 한 건 아니고요. 한번 고릴라 보신 분 계세요? 예, 선생님 보셨네. 고릴라 보신 분 이 영상 속에서 보셨어요?
근데 16번을 맞추고 고릴라 봤다고요? 거의 이런 분은 특별한 분입니다. 제가 전에 이 영상을 건축사분들한테 했는데 80%가 고릴라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업무의 특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보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거 80%가 못 봐요. 그럼 80%가 못 본다 그러면 화면 한쪽에 뭐 요만하게 나오냐? 아니요. 사람만큼 크게 나와요. 김영근 선생님 못 보셨죠? 사람만큼 크게 나오는데 못 보셨죠? 확인시켜 드릴게요. 검은색 옷의 여성이 나가는 것도 봤냐? 뭐 이거는 거의 못 봅니다. 근데 이걸 본 분들은 학생들 중에 디자인학과 학생들은 보더라고요. 놀랬어요. 아, 이게 사람의 어떤 특장점이란 게 그렇게 있구나. 커튼의 배경색은 디자인 쪽 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봐요. 중간에 포기하고 쉬는 거 포기하고 커튼 색깔이 바뀌었네 그래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옵니다. 고릴라가 저렇게 크게 나와. 이야, 가슴을 칩니다. 예,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요. 백으로 볼게요. 자, 나올 때 고릴라가 나올 때 여자가 뒤로 가죠. 싹 빠집니다. 그죠? 고릴라가 검은색 여자가 나가요. 왜냐? 저래야 사람이 잘 속는 거예요. 같은 색깔이 숫자를 유지하니까. 네. 그리고 커튼색도 바뀌고. 어떠십니까? 이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만든 거래요.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 네가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임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면 어떤 사회 현상에서 하나만 보고 물고 늘어지지 마라. 다른 면도 있다.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봐야 사람들이 몰라서 이걸 가지고 무슨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다운을 받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뭐 몇 번 패스하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내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각자의 분야는 좀 다를 수 있죠. 환경도 있고 청년운동도 있었고 과거에는 뭐 다들 직접적인 사회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인데 각자의 보는 눈들이 좀 다르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해야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방의회는 사실 9번을 뽑았죠. 91년부터 뽑았으니까. 예, 이 자료는 다 드릴 겁니다. 예, 자료는 제가 카톡방에 이 자료 그대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95년도부터 한 이유는 제1회 지방선거가 이때부터였단 말이죠. 그래서 단체장을 뽑았던 선거라 제가 일부러 95년부터 2022년까지를 뽑아왔어요. 근데 이 자료를 만드는데 한 3시간 걸렸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3시간이나 걸린 이유는 기초의원 당선수 따로 여성수 따로 모수 따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하나하나를 찾아서 합쳐야 되니까 굉장히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로 놔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메타데이터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청은 메타 교차 분석이 딱 되는데 선관위는 그런 게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만들었는데 자, 잘 보세요. 91년, 98년, 2002년, 91년, 5년, 8년, 2002년 이렇게 4번의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때 여성 의원 비율은 1, 2%대 머물러 있어요. 광역은 조금 다르긴 한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조금 다르긴 했죠. 근데 제가 왜 여성 비율을 여기서 얘기하느냐? 뭐 항상 그 얘기를 해서 좀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북유럽 국가의 기초의원들의 여성 비율은 평균적으로 50%가 넘습니다. 근데 그 나라들의 특징이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계신 남자분들이 불편하게 마음을 먹으실 수도 있는데 여성들이 시민의 삶과 가까운 정치에 참여하면 확실히 민주주의 지수가 높아진다는 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무슨 학술적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종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시민사회의 의견들이 갈리는 게 바로 2006년 선거입니다. 2006년 선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2% 하던 여성 비율이 15%까지 확 뛰었냐 이거예요. 광역도 확 좀 뛰긴 했죠. 물론 광역은 그 이후에도 보면 큰 변화는 아닙니다만 기초는 아주 확실한 변화를 보여서 2022년에는 33%가 여성이 당선돼요.
2006년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죠. 아무도 관심이 없다니까요. 중앙에 예속된 게 아니라 지역민에게 벌이받은 지역 정치야. 2006년이 언제냐면 여성 의무 공천제가 시행되는 해 첫 해예요. 네. 이 여성 의무 공천제가 뭐 어떤 제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여성 공천해라 이건가요? 아니면 그 국회의원 지역구당 여성 한 명이 공천해야 된다 이거랑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은 그 민주당은 현재 그 지역구가 지방선거를 못하게끔 당원에 좀 규정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당이 아니라 선거법으로.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성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여성을 공천하지 않으면 나머지 등록자가 다 취소됩니다. 그 막강한 처벌이에요 이거는. 그 단순히 너 안 하면 너 100만 원 벌금이야 이런 수준이 아니고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단 한 명의 여성이라도 공천하지 않으면 나머지 등록한 후보가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돼요. 굉장한 형벌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잖아요. 출마하는 사람들한테는 막강한 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006년도에 또 변화된 게. 뭐 당연히 느끼셨겠지만 여성 공천제도라는 건 원래 기초에서 공천이 없었잖아요. 근데 공천제가 도입됐고 거기에 플러스 여성 공천제가 됐고 또 플러스 뭐 하나가 있었어요. 간합원 뭐 이런 거. 유급제가 된 해입니다. 2006년부터가 그러니까 세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공천제도 무공천에서 공천제로 변화됐고 그리고 뭐예요? 여성을 무조건 공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유급제로 바뀌었다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신 과장님은 그걸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급제 전에 시의원과 유급제 이후의 시의원의 질적 변화 어떻게 느끼세요? 그렇죠. 저는 굉장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91년 의회 구성부터 다 알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91년도에 됐을 때 부동산 중개업 안 하신 분이 한 명인가 있었어요. 나머지 다 부동산 중개업했어요. 95년도에 할 때가 3명인가 4명 빼고 다 부동산 중개사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북덕방 아저씨들이었다고요. 98년도에는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게 분위기가. 2002년도에는 좀 더 없어졌고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그냥 제가 그 당시 제 어린 눈으로 볼 땐 개발정보 빼러온 사람들밖에는 인식이 안 됐어요. 네. 욕설이 난무했었거든요. 의회에서 욕설이 난무했으니까. 근데 2006년 이후에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확실히 좋아진 것이 여러분들 생각에 우리 온라인 계신 분들도 뭐 댓글 다실 수 있으면 달아주십시오. 예를 들면 공천제 때문이다 또는 유급제 때문이다. 어디가 더 높을까요? 공천제일까요? 유급제일까요? 예? 예. 또 공천제 이게 논란이 그 당시에 이 법이 통과된 게 2005년도예요.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아니었으면 이거 통과 못했어요. 제 기억에 그 상대당 쪽에서 요구하는 뭔가 하나 큰 걸 띄워주고 이거 받은 거예요. 좋아, 그거 해줄 테니까 그럼 이거 통과시켜줘. 이렇게 가지고 이거 받은 거였거든요. 근데 시민사회가 그 당시에 심각하게 반대했었습니다. 네, 아시죠? 기억나시죠? 이거 심각하게 반대했어요. 유급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천제, 유급제 다 반대했어요. 유급제를 반대한 이유는 사실 선진국 어디에도 기초의원을 유급제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제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뭐 100% 없다고 제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본 동네에서 기초의원을 유급제로 하는 데는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왜 유급제냐 이거 하나 하고 공천제는 시민사회에서 뭐라 그랬냐? 정당으로 모든 지역 정치를 빨아들이고 한다. 이렇게 이제 해서 거부했어요. 그때 그래서 사실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의힘 계열 그 당시가 한나라당쯤 신한국당 한나라당쯤 될 텐데 그때 그쪽에서 이거를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서로 간에 뻗어쳐 갖고 이제 이게 협상은 통과됐는데 오히려 시민사회가 민주당 그 당시 열린우리당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공격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 분만 정확히 기억하시네. 예. 네네네. 한 분만 정확히 기억하시니까 제가 이 얘기가 그런데 안 돼. 아무도 모르면 참 당황했을 텐데. 2006년도에 이 내부적인 논란이 꽤 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정치권에서 밀어붙이니까 그냥 유야무야 됐고, 그 당시에 반대하시던 분들이 지금까지도 기초의회 그 공천 폐지를 지금도 주장하세요. 똑같아요. 지금까지도 뭐 하나 안 변하고 계속 지역에 내려가면 심해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제 의사고 여러분들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 전에 수원에서 소위 지역위원장한테 공천은 아닌데 내천 받는 조건으로 얼마씩을 갖다 냈고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3천만 원 받았네, 2천만 원 받았네, 이게 수원에서도 4건인가 터졌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거가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 그래서 몇 사람 잡혀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그냥 공공연한 비밀로처럼 떠도는 게 시의원 내천. 네, 내천이 무슨 말이냐, 딴 사람 안 내보내주는 게 3천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최소한 공천제가 되고 나서 정당이 돈을 받은 건 아마 모르게는 있을 수 있어도 제가 아는 한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도당 차원에서 얼마의 돈을 이렇게 특별당비로 받는 건 있지만, 옛날처럼 지역위원장한테, 그러니까 그 당시엔 지구당 위원장이라고 불렀죠. 지구당 위원장들한테 뭐 몇천만 원씩 갖다 주는 거는 그 이후에는 뭐 안 걸려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없었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시민들의 정서로 보면 거지 같은 정당이지만 그나마 정당이 필터링 해주니까 조금 나은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면도 분명히 있을 거다. 둘째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유급제가 되니까 젊은 청년들이 뭐 시위원회 갖고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결국 이권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급여가 나오니까 그나마 상당히 괜찮은 인물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저는 2006년에 그러니까 법은 2005년에 고친 거예요. 2005년 말에 고친 건데 2005년 열린우리당이 주도해서 고친 이 선거법 개정, 이 문제가 지역 정치를 살리는 계기가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성 진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서 올해는 3분의 1까지 넘어섰다. 이런 이제 과정들이 그렇게 좀 있었죠. 결과를 보면, 여기에서 결과로만 보면 2006년은 완전한 그 당시 한나라당쯤 되겠다. 한나라당의 완승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느 정도 완승이었냐면, 이번에 경기도는 78대 78이죠. 기억하실 겁니다. 경기도 의원. 인천시의원 아세요? 네, 더 많습니다. 저 국힘계열이 더 많고요. 서울도 국힘계열이 20명이 더 많습니다. 경기도만 그나마 78대 78인데 2018년에 어떻게 됐을까요? 4명인가 5명이 지역구 한 명도 안 되지 않아요? 아니요, 지역구 1명 됐어요. 네, 2000에서 1명 됐고요. 2018년 어떻게 됐냐? 2006년에 정반대였어요. 2006년엔 서울, 경기, 인천에서 민주당 후보가 단 1명도 안 됐습니다. 단 1명도. 그러니까 지역구를 다 그 당시에 한 당이 그냥 다 가져간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는 2006년부터 중선거구가 되니까 무조건 절반은 되거든요. 대략 한 60, 많이 당선돼야 60%가 되는 정도인데, 광역은 소선구제로 하니까 무조건 되잖아요. 근데 2018년은 이 지역구, 비례대표 말고 지역구에서 2000에서 1명 당선되고 나머지 전원이 다 민주당에서 당선되는 게 있었죠. 이번에는 또 올해 2022년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쏠려갔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기초의회 구성을 보면 그나마 절반 정도의, 그러니까 가깝게, 뭐 심한 경우 6대4 정도는 되는데 그렇다고 9대1, 10대 빵은 없다는 거죠. 저는 기초의회를 중선거구로 2006년부터 바꾼 게 크게 작용했다고 봐요. 특히 우리 이번에 4인까지 뽑는 대선거구가 저쪽 호매실동에서 있었죠. 대선거구가 한 군데가 우리가 실험을 해봤는데, 앞으로 저는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대선거구로 가서 더 다양한 세력들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특히 지금 양당 구조로 완전히 가 있거든요. 제가
요거는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요겁니다. 지난 6월 1일 날 당선된 무투표 현황이에요. 여러분, 서울이 아마 2명이니까 넘어가진데 대구광역시는요 62%가 선거를 안 하고 의회가 구성됐어요. 이게 과연 이게 의회냐는 거예요. 의회. 물론 뭐 절차상으로 의회죠.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 이걸 의회로 인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호남, 영남만 그러냐? 전라북도 55%예요. 절반 이상이 투표도 안 하고 그냥 당선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단순한 공천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 양당 체제가 중앙에서 예속되면서 지역은 확실하게 예속돼 버린 거예요, 이게. 전라남도 42%, 경상북도 30%. 그러니까 수도권은 없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여기 어디냐면 2개가 다 강남이에요. 서울시에서 강남 후보가 나오니까 민주당이 안 나가버린 거예요. 그냥. 강남이라는데 강남 송파는 강남 송파 서초는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대구, 광주,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이런 거는 진짜 이거는 선거 절차 없이 시민의 유권자들의 심판 없이 그냥 공천받으면 의원이 되는 이 황당한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면에서 저는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얼마 전에 하승수 변호사님하고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법 개정 운동 해야 된다. 개정의 적기는 내년이다. 내년 후년부터 국회부터 어쨌든 바꿔서 최소한 소선구는 벗어나야 된다. 안 그러면 양당 체제가 이렇게 강화되면요. 솔직히 이거 제가 이 제8회 광역의원 이거 하기 전까지 저는 이 데이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이때더라는 얘기 들어서 이렇게 지역별로 아는 걸 보지 못했고요. 국회의원 중에 누구 하나도 야 우리 정치 이렇게 가면 되냐 한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그나마 수원은요. 참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중에 뭐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진보당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나마 양당을 면했지 다른 지역은요 다 양당이에요. 그냥 올백 양당. 그러면 시민사회의 다양성이나 시민들의 요구를 지역 정치가 받아 안을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조차도 뭐 우리가 뭐 호남에서 우리가 다 먹으면 좋지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정말 나라의 미래가 걱정되는 거죠. 요 단순한 8번의 선거 결과만 보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변해왔는지 여기서 빨간 숫자는요. 기초의원에서 전체 2,888명 중에 375명이 비례인데 비례 375명 중에 327명이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올해 결과를 보면 2,987명이 전체 의원인데 그중에 비례가 386명인 거예요. 그중에 998명이 그러니까 여성이고 이 중에 348명은 어쨌든 비례로 됐다. 그러니까 비례가 아닌 사람이 650명은 된 거잖아요. 지역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성 후보가 출마하기에 환경은 어쨌든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긍정적 발전 이면에는 진짜 좀 전에 보신 표처럼 황당한 표가 있는 것이죠. 저는 2000년 총선연대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 꽤 계실 텐데 그때 사실 2000년 총선연대가 나중에는 법원의 판결로 불법적인 시민운동, 화해운동으로 결론이 났어요. 최종적으로는 그게 아마 7년쯤 후쯤에 대법원 판결이 났을 겁니다. 근데 뭐 법원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시민들 머릿속에는 과거 인물들, 구태한 인물들을 시민의 힘으로 물갈이한 아주 혁명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의 운동을 통해서 후년도는 총선연대 버전 2인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 새로운 제도, 그 다음에 이렇게 고착화된 양당 제도를 어떻게든 좀 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혹시 나중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사발 통문을 돌리시면 돌리게 되면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천 문제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얘기를 어느 특정 당 입장에서 하면 이제 오늘 강의에 맞지 않으니까 양쪽 정당에 대한 문제를 보면 이거는 제가 아는 당이 하나밖에 없어서 참 죄송하긴 한데 이 도당이라고 하는 공천 관리 시스템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제일 나쁜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수원시라고 하는 특례시 의회 의원이 몇 명의 선택에 의해서 후보로 확정되느냐 100명 미만이에요. 경선할 때요. 경선 참여자가 200명 안 되는 데가 수두룩해요. 이거 다 들으시면 다 놀라실 텐데요.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경선 참여자가 150명 수준인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평소에 그냥 밥 잘 사주고 술 잘 사주면 그냥 되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경선 과정에 시민사회의 평가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을까? 예? 근데 당 입장에서 보면 당 후보를 정하는데 왜 시민사회 말을 들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아니, 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민사회가 저 경선 과정에서 좀 개입할 수 있을까? 또는 강력한 의사를 명확하게 지역사회에 내보낼 수 있을까 하는 이 문제는 중앙에 예속된 지역정치라는 고민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98년, 9년, 2000, 2005년 정도까지는 수원에서 몇 개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 성명을 내면 이게 사회적 파급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실 겁니다. 약간의 지역사회 파급이 있었고 언론에서도 반응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참 다 같이 돌아볼 문제인데 이걸 오늘 주제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아까 제가 처음에 오늘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정치라는 주제는 앞으로도 더 지금 이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약간 방향을 좀 바꿔볼까 합니다. 약간 생뚱맞은 얘기를 들어가면서 오늘 얘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5,000년 전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만들 때, 이 땅에 나라를 만들 때 왼쪽엔 중국, 오른쪽엔 일본이었잖아요. 그죠? 네. 3,000년 전에 어땠을까요? 똑같죠. 1,000년 전에 똑같네. 지금도 똑같네. 전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천년 동안에도 중세 1000년 동안에도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이리 뺏기고 저리 뺏기고 로마 시대가 왜 망해요? 그레반족의 대이동이 망하고 훈족이 이동이 다 우리가 들어본 얘기잖아요. 5,000년간 이사를 안 간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세계 역사학자들이 세계 역사를 할 때 예외로 하는 게 동아시아예요. 극동아시아는 보편적 역사가 아니다. 왜? 한 번도 이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공간적 이동을 하지 않은 매우 독특한. 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지구본상에서 보면 되게 안정된 정서가 있어요. 이게 안정됐다는 정서가 뭐냐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널뛰고 다니지 않아서 체제가 이제 상명하복의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어느 역사학자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왜 쟤네들이 나라에서 저 백신 맞으라 그러면 저렇게 잘 맞고, 에? 유럽에서는 몇십만이 일어나서 야 국가가 뭔데 나한테 백신을 맞으라 마라 하냐, 우리 못 맞겠다 막 이러는데 독특하게 이 아시아 쪽만 잘 맞거든. 백신을. 일본도 잘 맞아, 대만도 잘 맞아, 중국도 잘 맞아. 물론 중국은 안 맞으면 패니까 맞는데 한국은 패질 않거든요. 그래도 알아서 잘 맞아요. 이 얘기를 가지고 미국의 어느 역사학자가 쓴 거예요. 이렇게까지 후식의 그림은 그리지 않았고요. 약식 그림으로 이렇게 지도를 그려놓고 여기 독특한 나라다. 저 중국 밑에 딸린 대만도 백신 맞으려면 잘 맞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하는 말 중에 하와이에 가면 와이키키 해변이 있는데 거기에 세계 모든 여자들이 한 5,000명이 비키니 입고 수영을 해요.
그럼 저는 가서 한국 여자만 딱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을까? 불주사 자국 있으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불주사 자국 있으면 남자도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나라가 야, 인마 예방주사 맞아. 그러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맞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그냥 상명하복식 이 사회 시스템 운영 시스템이 유교적으로 남아있는 게 너무 강한데 이게 40년 넘게 군사독재가 같이 되면서 이게 완전 공고화돼 버렸다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 얘기를 제가 자 여기서 제가 오늘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지역의 운동에서 자율적인 어떤 태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이들하고 교육을 할 때가 많아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교육할 때가 많아요, 제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좀 발견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3.1 공고할 때예요. 이 사진은 이거 말고도 제가 대구광역시 중학교 1학년 강의는 전체 학교를 다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도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고등학생 강의를 하는데 우연치 않게 이런 경험을 해봤어요. 소래중학교를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3학년 전체를 교육하는 걸로 알고 갔는데 무슨 일이 학교에 생겼다고 1, 2, 3학년 학생 자치회들만 어디 조그만 방에 한 20명을 30명 정도를 모아놓은 거예요. 갔는데 충격이야. 고등학생도 아니야. 대학생 같아 애들이. 예? 중학교 1학년 여러분 강의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초등학교 7학년이 7학년. 중학교 1학년이 아니에요. 완전히 그래서 문화상품권 10장 없이는 강의가 안 됩니다. 문화상품권 준다 그러면 댄스 추고 난리 나요. 막 애들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완전히 대학생 같은 거예요. 질문, 답변, 리액션 이게 야 이런 애들이 다 있나 이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고 이제 강의를 좀 빨리 끝내고 물어봤어요. 야 너네는 뭐야? 그러니까 뭐 반장, 부반장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거기는 학생자치회 활동이라 그러더라고요. 학생자치회 간부들이라 그러더라고요. 너네는 무슨 일을 하냐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북한 애들 그 뉴스에 보면 북한 애들 북한 방송에서 인터뷰하면 말하는 거하고 우리나라 애들 말하는 거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우리나라 애들 이러잖아요. 우리는요 여기 와서요 너무 좋고요 행복해요 이거잖아요. 근데 쟤네들 문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중학생 정도가 저 문장을 못하나 이렇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은 다 문장으로 해요. 중학생들이 내가 처음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문장으로 대답하는 애들 말하는 애들. 그냥 배낭가리 물어보면 다 애들 똑같아요.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요. 제가요 사실은요 아파갖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거든요. 얘네들 보고 다 물어봤어요. 야 너네 언제부터 자치활동을 해봤냐. 초등학교 4학년. 네? 초등학교 4학년부터 학생 자치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1, 2, 3학년이 다 있고 3학년 애들 물어보니까 1, 2학년 다 했대요. 2학년에도 1학년 때 했대. 너희들 왜 하니 이거. 너무 좋다는 거야. 그래도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래서 하나씩 물어봤어요. 자기들이 뭔가를 결정하면 학교 전체가 바뀔 수 있다는, 그러니까 바뀐다는 느낌이라는 거야. 요즘에 학생회 활동, 그걸 학생자치회라고 부르잖아요, 요즘엔. 제가 한 5년 전쯤 어느 학교를 갔는데 선거로 당선된 아이가 교장 선생님이 임명장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아니, 당선된 애를 임명장을 주면 어떡하냐. 당선증을 줘야지. 그래서 요즘 학교가 교장 선생님 임명장 주는 학교 거의 없어요. 무슨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래서 직인을 찍어서 주지 무슨 교장 이렇게 임명장으로 안 줍니다. 애들도 바뀌었어요. 얘네들이 그걸 처음 그러니까 저쪽 김포 인천 이쪽에서 제일 먼저 하는 애래요. 자기네 학교가 그거 갖고 문제 제기했대요. 왜 당선됐는데 임명장을 주냐. 이게 걔네들 나름대로 전해 내려오는 일종의 활동상이야. 나중에 대학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주 오래전에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할 때 독특하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발표도 잘하고 두드러져. 모임에 가면 아 저 친구 참 두드러진다. 이런 친구들을 가서 나중에 저녁에
뒤풀이 할 때 슬쩍 물어보면 제가 본 친구들의 90%는 유소년기, 청년기에 교회를 다닌 친구들이었어요. 90%가. 그래서 왜 교회 다닌 아이들이 사회 시민운동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데 저렇게 두드러질까 보니까 그 교회를 다닌다는 건 끊임없는 리더십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해야죠. 앞에서 나가서 뭐 발표해야죠. 그리고 학생회장쯤 되면 유년교회학교 교사도 해야 되거든요. 유년교회학교 교사란다는 건 이거는 이거보다 좋은 훈련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좀 아까 그 자치활동 또는 교회활동 이런 것들이 제가 무슨 특별히 기독교를 좋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천주교도 있을 거고요. 제가 본 사람들이 아니어서. 불교는 근데 약간 좀 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종교적 차별은 저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이 자율적으로 한 삶을 산다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도 그렇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980년대 중반에 프랑스가 심각한 고민을 해요. 옆에 독일하고 스위스는 계속 GDP가 올라가는데 프랑스만 늦어졌거든요. 되게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왜 이러지 우리가? 근데 프랑스가 그 당시까지 유럽에서 제일 막강한 중앙집권 국가였어요. 중앙집권 국가라는 건 쉽게 말하면 위에서 지키면 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자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자율성이 $100, GDP $100 수준에서 생길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올라와야 이게 자율성이라는 게 작동하게 되는데 프랑스는 이거를 80년대 중반에 결론을 냅니다. 국가 구조 바꿔야 된다. 그래서 80년대에 우리가 프랑스에서 일어난 혁명 중에 그 국가 개조 사업 중에 여러분 기억나는 거 하나 없으세요? 다 아시는 건데. 얘기하면 그런 거 있어요. 다 아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안 나서 말 못하는 거. 대학 평준화. 예.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이게 다 80년대 중후반에 다 한꺼번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프랑스는 선행학습에 대해서 이제 다 처벌하는 조항을 다 만들고 지금 북유럽은 선행학습은 다 처벌됩니다. 부모 처벌이 의무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한테 중3을 가르치거나 고1을 가르치면 처벌됩니다. 예, 유럽이 다 그래요. 왜 그랬냐? 걔네들도 다 겪어봐서 그래요. 이 선행학습이라는 게 옆집이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가르치면 우리 아들은 2학년 가르쳐야 되고 3학년 가르치고 얘 대학교 가르치 이렇게 끊임없는 경쟁이거든요.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 당시에 80년대에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쭉 조정을 해서 뭐라고 부르더라. 제가 지금 깡통이라고 부르는 단위보다 한 단계 큰 게 뭐였죠? 제가 지금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생각난 말씀드릴게요. 기초는 우리나라로 말할게요. 기초는 복지를 전담하고요. 광역은 경제를 전담하도록 성격을 분리시켰어요. 복지를 광역이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계층 조정을 했습니다. 복지는 어차피 광역이 못한다. 어차피 광역은 중개 행정만 하니까 필요 없다. 근데 경제는 반대로 기초 단위로 경제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광역이 담당해서 하긴 한다. 이렇게 역할을 좀 나눴더라고요. 그리고서 2001년도에 프랑스가 헌법을 개정합니다. 헌법 개정이 내용이 뭐냐? 1조가 헌법 1조 우리 1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프랑스는 분권에 기반한 국가다 이렇게 1조에 넣어버려요. 그리고 그 뒷조항에 몇 조더라 제 조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명령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요. 우리나라처럼 중앙정부가 예컨대 각 동사무소에 뭐라고 지시하냐면 뭐 사회복지 필요 자원 숫자를 올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는 명지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에요. 좀 해줘라 이렇게.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못 막아요. 법원에 제소해야 돼요. 근데 이건 좀 과하죠. 거의 모든 나라가 중앙정부가 막을 수 있도록 브레이크 장치를 해놨는데 좀 심할 정도로 막아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80년대 프랑스가 느낀 일종의 두 번 다시 중앙 집권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일종의 그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막은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일본도 90년대 중반에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그 지방 일괄 이양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2011년으로 제가 기억해요. 12년인가? 5번의 지방 일괄
이양법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좀 늦었어요. 우리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야 좀 있으면 우리 선진국 간다. 이 3만 불 넘는다라고 한 게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대략 2005년도입니다. 우리 좀만 있으면 짧으면 3년 길면 5년 안에 우리는 3만 불 넘는다라고 떠들었어요. 우리가. 근데 15년이 넘게 걸렸어요. 왜 그럴까? 우리 사회도 이제 지시하고 명령해서 뭘 하기가 어려운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국민의 교육 수준, 경제 수준이 높아지니까 상명하복식으로는 이제 안 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런 게 너무 강한 거죠. 영상을 잠깐만 볼게요. 좀 말이 빨라가지고 제가 잠깐 정리를 해드릴 텐데. 사람인이 올해 3월 조사한 입사하고 싶은 외국계 기업 순위에서 남녀 모두 압도적인 1위로 꼽은 기업은 24.1%의 구글이었습니다. 2위 넷플릭스 코리아의 7.4%와는 3배 이상 격차를 내며 독보적인 선두로 랭크됐죠. 이후 1순위로는 단연 높은 연봉을 들었지만 여기서는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2위부터의 키워드는 바로 기업 문화. 오히려 2위부터 5위까지의 사내복지, 대외적 이미지, 자기개발, 워라밸 등 근무 환경 모두 큰 틀에서 기업 문화로 설명되는 내용이기에 합한다면 압도적 1위는 연봉보다도 기업 문화라고 볼 수 있죠. 구글의 기업 문화는 어떻고 만들어간 과정을 짚어봅니다. 오늘의 3분만 책 두려움 없는 조직입니다. 2012년부터 구글에서 진행된 사내 문화 개선 프로젝트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구글 안에서도 특별히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은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내고자 했죠. 뜬금없이 그리스 철학자가 미국 기업에 등장한 이유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더 크다는 기원전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즉 개개인의 능력보다도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찾아내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게 뭔지 찾아내기 위해 심리학자, 사회학자, 통계학자, 심지어 민속학자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 구글에서 근무하는 4만여 명 직원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밝혀진 내용은 높은 성과를 내는 팀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다는 것. 심리적 안정감은 업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내더라도 벌을받거나 보복당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조직 환경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지금 이걸 말해도 되나? 이런 말을 하면 좀 멍청해 보일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겠다.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팀이 높은 성과를 낸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의견을 말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환경, 너무 뻔한 결과였나요? 하지만 조직 내에 어떻게 심리적 안정감을 심느냐는 해결하기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구글보다 먼저 심리적 안정감을 연구해온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는 전적으로 리더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표현을 빌리면 팀원들의 현명한 실수를 리더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이 자리 잡을 수 있다고 했죠. 모든 직원을 분석한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 이전에 리더급만을 분석했던 산소 프로젝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좋은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좋은 코치로서 팀원들의 권한을 부여하고 너무 세세하게 관리하지 않는 것이었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다면 실수로 끝날 것이 실패로 이어지고 실패는 추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 없이 현명한 실수를 허용하며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심리적 안정감, 세계 최대의 검색 엔진이자 취준생들의 압도적인 워너비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3분만이었습니다. 예,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업을 얘기한 건데 이거를 이 사회로 등치해 보면 사회적으로 어쨌든 우리 사회에 딱 갇혀 있는 거 있잖아요. 꽂혀 있는 거. 야 가만히 있어야겠다. 괜히 말했다가 지키기만 하지 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는데 괜히 말해서 욕이나 먹고 괜히 왜 하냐. 이런 거가 우리 사회가 아직 너무 강한 거죠. 근데 사회적 조건이 워낙에 유교적 경향이 강한 우리 사회가 이걸 일시에 없애기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조금씩 이걸 나가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언제쯤 이 얘기 우리 사회를 좀 더 자유형 사회로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난 게 대략 2008년쯤입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대략 2008년쯤인데 요것도 잠깐만 볼게요. 최대한 앞으로 시간을 좀 줄여서 요것만 보고 이제 쭉 가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지닌 아름다운 알프스의 나라. 세계적인 관광 도시로 휴식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스위스를 우린 이렇게 기억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위스에 관한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프스 산자락에 위치한 인구 3만의 작은 도시 글라루스주.
조용하던 도시가 떠들썩해집니다. 거리로 나와 퍼레이드를 즐기는 주민들. 사람들의 발길이 모두 한 곳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광장은 4천여 명의 주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주민총회가 있는 날. 1년에 한 번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글라루스의 주민임을 증명하는 종이 한 장을 손에 고이 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색 광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광장에서 열리는 직접 민주주의의 현장, 란ds게마인데입니다. 우리가 란츠게마인데에서 우리 공동체를 확인하고 함께 정치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풍성하게 해주는 것인지 증명해 보이자 이런 말을 주민들은 합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법안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찬반 투표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Wir alle wollen ein Qualitätskanton und kein Mikrobudgetkanton. Freundliche Grüße, Ihr Steuerkommissar. Zur Schweizer Identität gehört Mundart. In ganz vielen Situationen braucht man Mundart auch hier an der Landsgemeinde.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주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일정수 이상 주민의 서명을 받아야만 합니다. Ja, ich werde den Antrag von Herrn Pfister und Herrn Stadler nicht zustimmen mit 50% und alles soll studiert werden. Christian, Skerling, als erstes das Flüchtlinge.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는데 모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이의는 없습니다. 민심은 준엄하게 법으로 반영됩니다. 예, 어떠세요? 야, 이거 참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죠. 사실 구한말의 기록을 보면 우리도 민회가 있었습니다. 동학 이후에 민회라는 것이 조직돼서 긴 곳은 한 15년, 짧은 곳은 1, 2년 정도는 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있었다는 기록이 있지 거기서 뭘 했는지가 안 남아 있어요. 민회라는 게 있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 안에서 무슨 의제가 모였고 뭐 기록을 뭐 예를 들면 결과가 어떻게 투표를 했고 이런 게 없고 그냥 민회가 있었다는 기록만 있어서 우리도 과연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여러분 여기 영상에 나온 뭐 할아버지도 있고 아주 작은 꼬맹이도 있잖아요. 이 할아버지를 이 꼬맹이하고 등치시켜서 보시면 이 할아버지는 이 꼬맹이 때부터 나왔던 거예요, 여기. 이게 1280년대부터 생긴 제도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뭐 그때 다 퍼지지 않았을 거고 1800년대 초반부터 이게 퍼졌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나오는 할아버지는 그냥 자기가 아주 갓난쟁일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할아버지 손잡고 여기 나온 거예요. 훈련된 시민이라는 겁니다. 훈련된 시민. 그냥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민들 모아갖고 총회하면 민원이나 내고 싸움이나 하는 거가 아니라 수십 번의 참여를 통해서 여기에서 충분히 훈련된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훈련된 시민들이 가져오는 자율적 결정에 대한 창의성, 이게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동성으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아마 원장님도 그때 미국인가 어서 좀 살아보시지 않으셨나, 애들 데리고? 예.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하는 게 학교 운영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나. 지역사회가 학교를 운영한다는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예. 지역사회에서 학교를 운영한다는 말을 뭘 운영해? 교장도 있고 교감도 있고 선생님이 다 있는데 실제 운영하잖아요. 유럽에 가면 핀란드나 덴마크 같은 데 가면 마을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산이 학교에 학교. 그 도서관을 주민들이 쓰고 거기에 뭐 현대식 건물 같으면 수영장도 주민들이 같이 쓰고
그 강당 같은 건 부모님들의 회의장이자 무슨 발표장이자 뭐 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보고 그냥 이 사진 하나 보여주고 아 여기는 학교를 학부모들이 운영합니다. 지역에서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게 뭔 뜻이요? 그게 이렇게 이해를 못 하는데 제일 많이 충격받으신 분들이 아이들 좀 어린 아이를 미국에서 키워본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놀라더라고요. 학교가 방학을 그러니까 학교의 학사 일정이 아빠들한테 제일 중요해. 왜? 휴가를 맞춰서 잡아야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 사회에선. 예?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정주화된 시민들이 그런 시스템에 의해 학습되고 거기서 토론이 이루어지는 사회와 민원을 낼 데가 없어서 답답해하던 시민들이 어느 날 와서 얘기 좀 하세요. 그럼 민원을 내는 이 사회와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지역의 주인들이 잘 성장을 안 하니까 계속 예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 지역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수원에서 살지도 않는 사람 벼랑 안에 국회의원으로 여기 이사 와서 나온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진국에서도 그런 일은 없거든요. 수원에는 코빼기도 안 보는 사람이 어느 날 당의 결정이라고 와서 그냥 당선돼 갖고 몇 선을 한다는 건 이건 진짜 웃긴 거거든요. 제가 그분들을 뭐 공격하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주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역의 주인은 결국 훈련되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굳이 말을 빌리자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뭐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서구 역사는 1649년 찰스 1세 처형 제가 다 줄인 거예요. 앞을 그러니까 이것만 사람들이 다 프랑스 혁명 때 루이 16세가 처형된 것만 기억하는데 실제로 왕이 공식적으로 처형된 건 1649년 찰스 1세가 처음입니다. 찰스 1세는 뭐 아시겠지만 종교박해를 통해서 청교도들을 미국으로 도망가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결국 처형됩니다. 1649년에. 결국 영국은 이 1649년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제임스 1세가 또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하다가 나중에 명예혁명이 나요. 왕을 바꾸는데 피 안 흘리고 왕을 바꿨다 해서 명예혁명이 1688년이죠. 1688년에 윌리엄하고 메리가 있는 거죠. 이때 윌리엄이 네덜란드 총독으로 가 있다가 왕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때 누가 들어오냐면 네덜란드에서 있던 유대인들이 같이 들어오잖아요. 이때. 그래서 영국의 중앙은행이 영란은행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돈 많은 유대인들이 윌리엄 3세랑 교분이 있어갖고 오다가 그땐 중앙은행이란 개념이 없을 때 유대인들이 윌리엄에게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중앙은행 화폐 발행권을 받는 바람에 지금도 영국의 중앙은행을 영란은행이라고 부르는 그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이러고서 1689년도에 명예 권리장전이 생기죠. 권리장전이 이겁니다. 뭐 글씨는 엄청 많죠. 내용은 이거예요.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하거나 법률을 만들거나 상비권을 유지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막 줄이냐고 시간 없어서 수만 년간 왕의 의지대로 살아온 인간이 어느 날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너 확실히 동의 받아 라는 새로운 시대로 바뀐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네? 인간의 삶의 형태에서 너 죽어 그러면 죽던 사람들이 야 그런 거 있으면 네가 아무리 왕해도 우리랑 합의해서 해. 이건 어마어마한 삶의 태도의 변화거든요. 그리고 나 이거보다 더 큰 역사가 바로 이거 아닙니까? 왕과 귀족이 없는 첫 국가가 1766년에 등장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정서는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야, 너 어디서 왔냐? 그러면, 나 미국. 너네 왕의 이름이 뭔데? 우리 왕 없는데? 그러면, 이 밥통 같은, 왕 없는 나라가 있어, 이 밥통 같은 놈아. 이렇게 욕하는, 야, 나 우린 왕만 없는 게 아니라 귀족도 없어. 말이 되는 소리라, 이 자식아. 귀족이 없으면 누가 국가를 운영하니? 이랬던 사회에서 왕도 안 뽑고 귀족도 안 뽑는, 그러니까 계급 제도를 두지 않은 첫 국가가 1766년에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게 당연히 왕과 귀족이 없으니까 선출제가 도입됐고 이것을 우리는 공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이때 만들어진 미국식 정치제도의
원류를 우리가 공화주의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할 때 그 말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를 채택한 나라다 이런 뜻인데 그 공화주의는 바로 미국이 만든 제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냐면 북한도 공화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북한도 제가 볼 때 왕국인 북한도 끝까지 공화국이라고 우기는 거 보면 이 시대가 좋긴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거 또 난 넘어가지? 얘가 되다 안 되다 계속 이러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혹시? 네. 그리고 나서 30여 년 만에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시민혁명은 사실 하루 만에 일어난 건 아니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하고 하는 과정, 약 40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때 이제 나온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프랑스 인권선언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늘내가 여긴 기독교 문화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인간의 존엄은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로도 침해될 수 없다. 이게 프랑스 인권선언의 기본 사상입니다. 예. 그때 나온 말이 천부인권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왕이 맘대로 하던 사회에서 귀족하고 합의하던 사회에서 시민에게 사회 운영권이 넘어오는 이 과정을 제가 지금 한 3분 만에 한 거예요. 예, 오랜 시간을 그냥 짧게 한 겁니다. 어쨌든 루이 16세가 이렇게 모가지가 댕강 날아가고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서양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 과정을 경험하면서 민주주의를 축적해 왔는데 우리는 시민사회 형성의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게 이게 계속 안 돼. 예, 이게 바로 클라로테리온이라고 부르는 이게 추첨기입니다. 추첨기. 그 보시면 그림 모양이 저기 같죠. 명함꽂이 같죠. 실제 명함꽂이에요. 여러분들 명함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까만 돌 여러 개와 하얀 돌 하나 섞어갖고 위에다가 위에다 붓는 겁니다. 또르륵 부면 어떻게 돼요? 까만 돌 사이에 하얀 돌이 하나 걸리겠죠. 이 사람이 시위원하는 거예요.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 아테네 민주주의가 이렇게 했어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아테네 민주주의가 가장 절정에 이루었던 약 170년,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부터 320년, 뭐 요때를 우리가 가장 정점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민주주의가 정점에 있었던 시기에 두 번의 독재관을 뽑았던 선출 말고는 독재관을 뽑는 건 이거 거수로 했어요. 그거 말고는 다 이걸로 했습니다. 임기도 무조건 1년. 무조건 임기 1년. 그리고 추첨이었어요. 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 뽑아야죠.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아테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대요. 뭐 이거는 나중에 거기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추측한 건데 우리가 한 1000명쯤 되는 사회를 산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1000명쯤 되는 거예요. 한 사회에서 한 집단을 이루어 살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리더가 있어야 되고 집행부가 있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어디나 그래요. 근데 집행부나 리더를 특정한 사람만 계속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원인과 민원을 받는 사람으로 구분될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야 추첨해. 1년씩 해. 그럼 1000명이 사는 사회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100명이 공공적 일을 해야 돼요. 1000명이 살아가는데 뭐 청소도 해야 될 거고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공공적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 그러면 100명이 만약에 일을 한다. 추첨해서 그 일을 맡는다. 10년이면 전 구성원이 한 번씩은 다 해본다는 거죠. 30년쯤 지나면 그 사회 구성원은 그 사회에서 생기는 문제 대부분을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 문제는 저래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최소한 민원인은 안 된다는 거지. 가서 이거 해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예?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말이 돼 그러면서 가서 하진 않는다는 거죠. 전체 사회를 운영하는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아테네가 왜 그 고대 노예제 사회 정도 되는 나라가 왜냐하면 우리가 중세를 구분할 때 한 6세기 그러니까 서로마의 멸망 이후를 우리가
중세 시작이라고 흔히 보는데요. 대략 6세기 정도인데 그러면 6세기 이전에 고대로 우리가 분류한단 말이에요. 그럼 BC 500년이면 거의 BC 500년이면 그쵸. 이거는 로마 그러니까 중세가 시작되기 거의 1000년 전 일이거든요.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의 능력도 사람은 누구나 능력이 같고 양심과 정의감도 똑같다라는 전제하에 누구나 추첨을 통해서 사회 운영의 그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회의 전체적인 소위 역량과 시민 역량을 끌어올릴 생각을 누가 했을까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뭐 몇 사람이 나오긴 하는데 그냥 기록으로만 남아 있어서 뭔가 내용적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저는 지역사회가 앞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왜 참여가 필요한지 우리가 흔히 참여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게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만든 말인데요. 저는 참석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가 하는 행사에 오는 건 참여가 아니고 참석이에요. 예. 제가 볼 때 우리 사회의 수준은 참여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참석민주주의. 예. 배우민주주의가 아니라 관객민주주의. 그래서 돌 던지잖아요. 사회 운영에는 별로 참여 안 하고 돌은 잘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관객민주주의와 참석민주주의로 인한 우리 사회의 낮은 자율성을 어떻게 높여갈 거냐가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자, 좀 넘겨주십시오. 8시 반부터 뭐 하신다니까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나중에 자료를 카톡방에 여러분께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보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지방이란 말을 잘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현재는 법률적 행정적 용어가 지방자치라서 안 쓸 수는 없습니다만 지방이란 말이 변방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누가 변방이란 소리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 지역이란 말로 쓰자. 쓰는 건 어쩔 수 없이 지방이라 쓰지만 최소한 우리 민주화운동 개념사업회에 계신 분들은 지방이란 말보다는 지역이란 말을 더 선호하자 하는 의미를 드립니다. 예, 과거에는 관관분권이라고 해서 관에서 관으로 앞으로는 관에서 민으로 가는데요. 잘 보시면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로 광역에서 기초로 넘어옵니다. 권한이 많이는 안 넘어왔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안 넘어왔지만 많이 넘어왔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기초정부는 그럼 뭐 할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광역정부에서 받은 권한을 기초정부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기가 다 가져요? 혼자? 그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딱 걸리는 게 대표성 문제가 걸립니다. 주민들 개개인에게 그냥 동전 나눠주듯이 권한을 줄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이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주민자치회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을 텐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되게 큰 변화인데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고 어쨌든 주민자치 영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에서 민으로 넘어갑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2026년부터 우리가 지방정부의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열려 있습니다.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시장을 안 뽑을 수도 있어요. 시장을 안 뽑고 의회만 뽑아서 의회 의원들이 중에 한 명을 시장으로 뽑거나 또는 의회 결의에 의해서 전문가를 CEO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의회 시장 다 안 뽑고 위원회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뽑아서 할 수 있어요. 다 열렸어 이제. 근데 서구 어디에도 120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없어요. 다 강시장형으로 하지 약시장형 형태가 30만만 넘어도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원의 예가 아니라 인구 2만, 만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여러 형태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제가 볼 때 행안부가 아마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그런 형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전 보여지는데 그 2026년 선거부터는 가능해지는데 어쨌든 거기에 걸맞게 주민자치 영역을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1,400개 정도 1,470개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넘어갔어요. 서울시는 70% 가까이 넘어갔고 경기도는 30% 정도 넘어갔고 수원은 지금 50% 넘어간 상태고 올해 안에 100% 넘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주민자치가 왜 중요하냐 좀 넘겨주십시오. 이 주민자치 세 가지 모형인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모형은 맨 아래 협력형밖에 없습니다. 근데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래요. 다만 중요한 거 심의라는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전엔 자문이었거든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심의하게 돼요. 두 번째, 위임위탁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 동네에 복지관이 있어 그러면 주민자치회가 위탁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져, 열려 있어요. 제가 볼 때 협력형을 한 10년 하면 통합형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렇게 되면 주민자치회가 동주민센터를 지휘감독합니다. 그럼 사실상의 동장이에요, 이거. 사실상. 지휘감독하면 동장이지 뭐 별거 있어요. 공무원 아니어도 지휘감독권을 주면 그게 동장의 역할을 하는 거죠. 주민조직형은 이거 보면 되게 이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동주민센터를 없애고 주민자치회 사무국으로 동주민센터를 대체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거 보면 되게 놀라는데 이게 그림이라 이렇고요. 유럽이 다 이래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 동사무소를 누가 할 것 같아요? 동사무소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따로 줘서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의 국가 동사무소는 다 교회예요, 교회. 우리말로 하면 성당. 워낙 오래전부터 행정조직을 워낙 촘촘하게 갖고 있던 나라들이라 교회들이 이 일종의 위탁을 받아갖고 위임위탁을 받아서 뭐 우리말로 하면 등본을 떼어주거나 뭐 인감을 떼어주거나 하는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등본 떼러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민 갔던 사람들이 죽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3일 걸렸다 뭐 우리나라에서 5분 걸리는 게 이틀 걸렸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직업 공무원들이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수도국 이런 데는 직업 공무원이 맞는데 주민센터 이런 데는 그냥 동네 주민들이 성당에 잘 나오는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말로.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유럽형을 갖다 놨는데 제가 볼 때 통합형을 10년 이상 하지 않으면 이건 못할 거다. 왜?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에게 국가사무인 등본 띄거나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 하는 이걸 위탁을 주는 게 이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여질까? 그리고 워낙 LTE급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게 가도 될까?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행정은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용인 면허시험장을 갔는데 어떤 한 60대 중반 되신 노인분이 막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미쳤나 이렇게 보니까 얘기하는 걸 목소리가 워낙 크셔갖고 들어보니까 영국에서 20년 살다 오셨는데 자기는 오늘 갖다 내면 3일 후에 올 줄 알았대요. 또 2분 만에 주더래요. 대한민국 만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20년간 살아보니까 거긴 그런 거니까 그냥 한국에 왔는데 내고도 갈라 했더니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2분 만에 주더래요, 뭘 서류를.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우리나라 가면 진짜 놀란다고. 우리나라 은행 가면 기절을 한대잖아요.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는 한 3분만 기다리면 저거 아직 빨리 안 끝내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속도면 완전히 LTE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인데 어쨌든 주민조직형은 이런 의미입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예, 딱 한 번 더. 자, 이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실 거예요. 김대중 정부가 주민자치회를 만들었어요. 그 전까지는 사실 동장들이 동정자문위원회라고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고 했는데 왜 만들었냐? 그 체육대회가 그럼 찬조금 받아야 되니까, 예? 그 하나 주고, 그 이름 하나 주고 찬조금 받는데 이 사람들 뭐 했냐, 과거에. 등본 뛸 일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 다 참고 쓰는데 그 사람은 옆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동장 있나?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김양 가서 등본 수 3통 띄워와.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김양이 띄워다 주는 등본 받는 재미로 1년에 돈백 낸선 사람들이 그냥 한 거란 말이에요. 동네에서 방귀 뀌시는 분들이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고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했는데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 이게 이제 자기가 정권을 잡으니까 지방자치를 제대로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워낙 강했던 분이라 거기에 행정 서비스를 공급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의미가 되게 컸습니다. 그게 굉장히 컸어요. 그때 그 당시에 주민자치회 설치법 통과될 때 인사말 할 때도 그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서구도 역시 비슷하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심하게 공급자 중심 국가여서 소비자 중심 국가로 변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소비자위원회 성격으로 주민자치회를 만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똑같은 날 생긴 제도가 또 있는데 아세요 혹시? 같은 날 생긴 제도. 다 아세요 여기. 다 아는데 잘 이제
맞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의 생일이 같아요. 생년월이 같아요. 일이 같은 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학교 운영위원회는 어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처럼 좀 활성화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도 형식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22년씩 해왔는데 학교 운영위원회는 아직도 그냥 교장 선생님들 시키는 대로 하는 것 같아. 제가 느낌상. 근데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에 따라서 진짜 많이 변했어요. 뭐 지역이 워낙 몇 개 너무 잘 하는 데가 있어서 그렇죠. 자, 노무현 대통령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 주민이라는 개념을 지방자치 참여의 근원으로 인정해요. 참석이 아니라 참여라는 말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근데 더욱 놀라운 건 이명박 정부 때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치회로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요. 이게 2008년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나라가 2005년쯤에 이렇게 하면서 사회학자들이 모여서 일장 결론을 낸 게 이때예요.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율적 사회로 그러니까 선진국형으로 가려면 자율형 사회로 가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부터 하자. 이게 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국정과제 96번인가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96번 넣은 건 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넣기만 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사실. 더더욱 놀라운 건 박근혜 정부 때 취임 4개월 만에 이걸 시범 실시를 해요. 제 최대 이 미스터리가 이거였어요. 아니 박근혜가 이걸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하냐.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유민봉이라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처럼 수염 나신 분. 청와대 무슨 국정기획수석인가 하고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성대 행정학과 교수였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하고 이 사람에게 배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불타는 지방자치라 해서 일본 책을 자기가 직접 번역해서 그걸 자기가 이거 뭐 인쇄소에서 찍은 게 아니고 그 복사집에서 이렇게 만든 그 인쇄본 같은 거 있죠. 이걸로 마음에 드는 제자와 후배들에게 뿌렸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에 굉장한 열성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작품이라기보다는 유민봉의 어떤 의지 또는 자기의 개인적 철학 이런 거에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주민자치 시범 실시 매뉴얼을 보면요. 되게 좋아요. 의외시겠지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방향을 바꾸지 않고 속도감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년 안에 할 걸 뭐 3년 안에 땡기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뭘 한 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하냐? 박원순 시장 때문에 그래요. 박원순 시장이 이 주민자치 관련해 갖고는 거의 압도적 지원을 합니다. 서울시의 25개 구에다가 자치지원관이라는 사람을 한 명씩 보내고 모든 구에 5명씩의 실무자를 보내서 자치지원센터를 다 세워요. 그리고서 거의 10년을 하니 서울시가 60%가 안 넘어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우리들이 저걸 문재인 정부 때 엄청 많이 했다는 자꾸만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서울시가 제일 많이 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이 진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윤석열 정부는 주민자치의 시스템 고도화라는 뭐 말은 써놨더라고요. 주민자치 실질화. 근데 이 정부에 제가 볼 때 유민봉 같은 그런 사람도 없고, 예? 시대적 변화도 없고, 그래서 전 거의 그냥 그 내용만 올려놓고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어떤 게 나오냐면요. 제가 카톡으로 받은 거라 나중에 제가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빨갱이들이 마을 자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는 찌라시가 지금 서울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놈들은 종북 세력 이놈들은 북한 인민위원회처럼 마을을 위원회로 만들어서 뭘 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 누가 찍어서 보내준 게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수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로 가는 그러니까 서구 선진국으로 가는 사회 자율적 운영이라는 개념이 걔네들은 그냥 뭐예요? 그냥 사상과 이념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좀 넘겨주시죠. 예, 그냥 이거는 나중에 제가 카톡으로 다 드릴 테니까 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미리 드렸는데 안 나눠주셨나 보네 카톡방에. 예, 쭉 넘어주십시오. 그냥 넘어주십시오.
예, 넘겨주시죠. 이거 아까 얘기한 겁니다.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겨주시죠. 예, 넘겨주시죠. 좀만 더. 자, 요거를 하면서 사진 딱 2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율성에 대한 비교를 제가, 이거는 누가 어디서 베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그동안 오랜 강의를 통해서 조금씩 이 고쳐나간 버전 한 8쯤 되는 내용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서구 사회가 어떻게 다르냐. 우리 사회는 자유 자체보다 책임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서구 사회는 반대로 자유 자체에 대한 선호가 있고요. 국가에 대한 인식은, 우리는 이게 유교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라서 우리를 국가 일부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서구는 개인이 모여야 집단이 되고 집단이 모여야 국가가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를 위해 제한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서구는 개인의 자유는 침해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민에 대한 인식은 정말 아픕니다. 예. 경기도에 살면 도민이고요. 수원시에 살면 시민이고요. 장안구에 살면 구민이고요. 예. 양평군에 가서 살면 군민입니다. 그냥. 예. 그 개념이 없어요. 시민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이 어디 가서 다 군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이래가지고 그냥 다 사실 이 시민으로 다 통일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서구 사회는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고 자유로운 시민만이 진정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일정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 정신들이 철학적으로 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에 개입하냐. 우리는 포용적이고 거부적이죠. 예. 개인의 삶은 근본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냐. 집단, 사회, 국가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는 강합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는 개인이 주체라는 인식이 강하고요. 이게 참 독특한데 종교적 관점이 우리가 다신교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는 나라 보셨나요? 전 세계 교회에서 우리나라 외에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대요. 한인교회가. 예. 한인교회가 합니다. 예. 성당도 새벽 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인데요. 이렇게 극렬한 신자들이 있는 나라가 종교 갈등이 하나가 없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종교 다른 사람 많잖아요. 만나서 술도 잘 먹잖아요. 종교 갖고 안 싸운다고. 서구에서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거. 네. 근데 서구 사회는 사회를 볼 때 다 유일신사고로 보죠. 사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미국의 그린 몬스터라는 말 있잖아요. 괴물은 다 녹색이잖아요. 헐크 피도 녹색, 외계인 피도 녹색, 꼬마 유령 캐스퍼도 녹색이잖아요. 녹색은 뭘 상징해요? 이슬람을 상징하죠. 이슬람 국가의 깃발에는 다 녹색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문화죠, 문화. 옛날 1200년 12세기부터 그 십자군 원정을 했던 이 문화 때문에 굉장히 유일신 사고가 강하죠. 개인의 연대는 우리는 이제 위원회형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토크빌이 그랬잖아요. 그 미국 여행하고 나서 쓴 거에, 야, 여기는 위원회. 진짜 민주주의다 그러면서 위원회라고. 우리나라 무슨 뭘 있으면 대책 없는 대책위원회 많이 만들잖아요. 뭐든지 다 위원회가 되지 않습니까?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 뭐 위원회형 국가잖아요, 우리가. 근데 서구는 진짜 이상한 게요. 우리는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대응을 해요, 연대에서. 근데 서구도 그런 게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 소각장이 들어와. 그럼 반대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럼 그 동네에 귀족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저 위에 성에 살아. 예를 들면 그럼 가서 우리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통이 남아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모든 걸 결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참 독특하게 남아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나 연대에 관해서는 개인을 존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대가 더 필요하다는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랑스 얘기가 나와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레바논 아시죠? 레바논 중동에 있는 레바논이 프랑스가 만든 나라잖아요. 예. 프랑스가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갈라먹을 때 왕국을 6개 세웁니다. 프랑스가 다 왕국으로 처음에 세우는데 미안했던 거예요. 이게 뒤가 캥기는 거야. 왜? 야, 그래도 우리는 시민혁명의 후예인데 어떻게 다 왕국만 만드냐 그랬고, 그래서 공화국을 하나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든 게 레바논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이 볼 때 계산해 볼 때 그냥 공화국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래서 헌법에다 뭘 막아놨냐면 얘네들이 예컨대 이런 거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통령은 순위파, 예? 국무총리는 시아파, 국회의장은 무슨 파 이렇게 박아버렸고 그게 80년 되면서 공고화돼 갖고 실제로 걔네들은 걔네들끼리만 뽑아요. 대통령은 여기서만 뽑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저 이상한 애들 아니야. 근데 이 역사라는 게 그렇게 작용해요. 지금도 국회의장은 어느 파에서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어겼다간 정말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진짜 웃기다. 거기는 나라 사람들이 국무총리가 이 파에서 안 나오면 나라가 망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 프랑스 얘기가 나서 제가 그냥 잠깐 생각나서 얘기했습니다. 자,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은 거주지 관점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지역사회를 이룬 기초로 인식한다. 제가 여기다 그 점잖게 거주지 관점으로 작용한다고 썼죠. 가로 열고 제가 주로 거주지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다 이렇게 쓰고 싶었는데 제가 그냥 점잖게 써야고 이렇게 쓴 겁니다.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뭐 문화적 여건, 역사의 내용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어떤 게 만점이고 어떤 게 나쁘다가 아니라 자율사회 운영, 소위 민주주의, 민주공화정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우리의 개념보다는 서구의 개념에서 받아올 게 좀 몇 개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넘겨주세요. 사회적 금기인데요. 어느 사회나 사회적 금기가 있습니다. 사회적 금기가 없는 나라는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6대 사회적 금기를 다 법률로 금지시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국가가 다 개인을 통제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마약도 대마초도 뭐 필로폰을 허용한 나라는 없습니다. 다 그건 금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대마를 말하는 거고요. 사촌 결혼만 생각해봐도 일본의 사촌 결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일본은 사촌 결혼이. 친사촌은 별로 없습니다. 이종사촌, 고종사촌, 외사촌 결혼이 많은 거지 친사촌 간의 결혼은 거의 없어요. 거기도. 근데 이걸 우리나라가 만약에 법률적으로 금지를 안 시켜놓으면 사촌 결혼이 막 늘어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서 때문에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법으로 통제한다는 게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는 이 법이 없어져도 사촌간 결혼 우리나라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로 안 돼요, 우리나라는. 일본은 하고 우리하고 달라요. 근데 이걸 굳이 하지도 않는 사촌 결혼을 법으로 묶어놓은 이유는 국가는 국민을 통제한다라는 인식이 너무 그동안 강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겁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자, 이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로테르담이라는 도시의 사진입니다. 주택가고요. 이 사진이 얼마나 잘 보이실지 모르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하얀색 밴이 하나 있어요. 근데 바퀴를 보시면 스토퍼가 없습니다. 그죠? 스토퍼가 없어, 스토퍼가. 그럼 후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폭 빠지겠죠. 분명히 이런 사고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 로테르담이라는 도시가 옛날 네덜란드가 패권 국가였을 때 전 세계 무역 물동량이 1위였던 도시예요. 그때 여기가 이제 북해에 인접한 도시이기 때문에 기수역 같은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서 전 도시가 다 이래요. 전 도시가 이렇게 운하로 연결돼 있어요.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당연히 운하가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왼쪽에 보면 자세히 보시면 남녀 둘이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대화도 해요. 천변에 앉아서. 예, 그렇죠. 거기요. 거기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주택가라 그랬잖아요. 이 동네 여기 뭐 양쪽 집에 어디서든 30살짜리 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주택가니까. 애들끼리 뛰어놀다가 물에 빠질 수 있잖아요. 이게 물이 얕은 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배가 다니려면 어른 배꼽 이상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배가 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난간이 없어요. 예? 근데 이 도시가 150년 정도 됐거든요. 물론 이 도시에 가보시면 저는 여기 한 3번 정도 가봤는데 이거보다 훨씬 크고 위험한 데는 다 난간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주택가 같은 그 문화에는 난간 없는 데가 더 많아요. 왜 없을까요? 제가 이거에 답을 드리려고 여러분께 여쭤보는 얘기는 아닙니다. 만약에
만약에 우리 수원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갖고 애가 하나 한 3, 4살짜리가 하나 빠져 죽었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예. 일단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수원시 하수관리과장은 일단 구속입니다. 예? 죄가 있든 없든 일단 구속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올까요? 수원시장 아이 안전 무관심, 예? 뒷전, 뭐 예산은 뭐 언제 뭐 줄어, 뭐 별게 다 나올 겁니다. 그리고 종편을 보면 다 때려 죽이라고 막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왜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확실히 GDP도 높고 안전의식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없을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분들께 질문입니다. 저들은 왜 돈도 있는데 저런 걸 안 할까? 저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우리 사회에 갖고 있는 문제점, 예컨대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약간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과거에 판교에서 있었던 그 추락사고가 있었습니다. 16명이 죽거나 다쳤죠. 예, 환풍구로 떨어져서. 그 사진도 여기 있어요. 잠깐만 3장만 넘겨줘 보세요. 3장만. 예, 한 번만 더. 예, 이상하다. 빠졌네. 죄송합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그 사진이 있었는데 제가 일부러 오늘 약간 뺀 모양입니다. 제가 뺀 모양이에요. 그거 사건 나자마자 이틀 후에 그 준공 허가를 내준 공무원 2명이 구속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거기 그 사진에 보면 그 자체가 좀 높아요. 배 정도 돼요. 그 콘크리트 자체가. 그 위에 환풍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구속된 이유가 뭐냐면 이 내규탱에다가 말뚝 박아갖고 펜스 안 쳤는데 이제 허가해줬다 그래갖고 이제 안전을 안 냈다 그래서 구속됐어요. 나중에 물론 무죄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넘기고 어쨌든 책임을 물리고 정확히 말하면 물리고 그 이후엔 아무것도 안 하는 대한민국. 과연 시민사회는 존재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거를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저는 세월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처벌됐는데 한국 사회의 저변에 안전의식이 향상됐다거나 시민들이 어떤 뭘 볼 때 어유 안전의식이 되게 좋아졌어. 아이들 그렇게 많이 죽어서 좋아졌어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세월호는 수많은 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규제를 둬서 엄청나게 또 까다롭게 하거든요. 시민들은 규제 때문에 미치려고 합니다. 아무런 시민사회에 성장 없는 규제. 네. 이런 게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정치를 말씀드렸는데 지역이 왜 예속되냐. 주체성도 없고 지역의 어떤 그런 역동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정치 분야는 그 일부일 뿐이에요.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분야가 있는데 오늘 제가 예속된 부분에서 전국 광역 단위의 소위 무투표 당선자들과 여성 투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 내년도에 꼭 여러분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 운동을 해서 최소한 다음번 지방선거 때는 혁명 자치의회라고 부를 수 있을 수준의 사람들이 좀 대거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